반도체 바닥은 통과했죠. 뭐 바닥의 정의가 뭐냐, 뭐 가격이냐, 매출이냐, 이익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상반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크게 보면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은 1등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요. 2등은 TSMC, 3등은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최근에 역전을 당했어요. 브로드컴, 삼성이 또 밀렸죠. 원래는 1등이었는데 안타깝죠. 초창기 때는 1950년대, 1960년대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던 제품이 뭐였냐면은 무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PC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으로 왔고 이제 서버까지 왔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볼 거냐, 자동차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일본은 지금 사실 급하죠. 정부 주도하에 뭔가 좀 이제 계획은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뭐 인하노를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된 장비, 부품, 업체들 계속해서 좀 주가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바닥 정말 통과했나 이렇게 잡아 넣으셨더라고요. 자, 여기부터 쭉 설명을 이제 시작해 주실까요? 반도체 바닥은 통과했죠. 이미 사실은 뭐 바닥의 정의가 뭐냐, 뭐 가격이냐, 뭐 매출이냐, 이익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상반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좀 크게 보면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좋아졌냐, 수요가 과연 좋아졌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는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감산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부담이 됐던 메모리 재고가 뚜렷하게 피크아웃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일단 돌아섰다. 네. 다만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단 큰 방향은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게 감산이 이루어지고 또 수요도 확 좋아지면은 뭐 금상첨화겠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올랐죠. 주가는 올랐지만 디맨드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사실. 예. 아까 우리 김할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약간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던 제가 이거 것이고요. 아까 전에 못 읽었던 기사 제목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보다 무서웠던 고금리, 그렇죠. 무료 완화에 미국 증시 연일 상승 이런 기사 그렇죠.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그 큰 방향을 말씀드렸고 이제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버 수요가 일부 좋죠, 일부. 그러니까 AI 서버 그거에 대한 그 수요는 상당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버 수요가 기대보다 안 좋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메타가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과거 구 페이스북 메타도 서버의 투자 예산을 기존보다 조금 줄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쪽에 투자는 그 버젯을 우선 배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리진 않았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AI 서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트래디셔널 서버는 오히려 물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경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전쟁도 아직 확전은 안 됐지만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뭐 지금 IMF나 이런 데서 시장 전망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가 좀 나아질 거는 같아요. 그래서 3분기의 서버 수요는 상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4분기 때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실제로 요즘에 역시 요 입에서도 주가는 좋죠. AMD 주가는 좋지만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했어요. 하향 조정을 했고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이제 또 서버 업체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하반기 때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서버는 수요가 늘어요. 그런데 그쪽에 돈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 다른 업체들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인텔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인텔도 데이터 센터 재고가 여전히 좀 있다. 그러니까 인텔은 사실은 이제 GPU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흔히 말하는 이제 트래디셔널 서버인 거죠. 근데 그쪽에는 재고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의 서버 그 디맨드는 전년 대비 한 6% 정도 감소할 것 같아요. 물량으로는. 다만 이제 AI 서버는 좀 좋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 조사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보다는 이제 증가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낮은 수준이에요, 제가 봐서. 내년에 한 3%, 4% 정도 보고 네.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이 평균적으로 서버는 그래도 연 한 5%에서 6% 정도 성장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뭐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그 내년도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서버는 뭐 그렇고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서버인데 이런 상황이고 PC도 지금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시장에서 연초만 해도 올해 PC가 플러스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1분기 뭐 2분기 되게 안 좋았고 3분기는 이제 마이너스 한 자릿수로 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한 그 전망치를 보면 올해가 한 마이너스 13에서 14% 네. 이런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다. 한 3에서 5%. 근데 이것도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2년 연속 뭐 17%, 14%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네. 반등이 되게 좀 약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디맨드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다 전혀 아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0월부터 미국의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국 일부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미국의 그 소비 여력에서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애써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젊은 층의 소비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네.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나이키가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젊은 층들이 주로 아무래도 소비가 많겠죠. 그런 게 있고 아이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가 아주 높진 않아요. 결국은 그런 영역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긴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갖고 싶은 물건 정도는 뭐 한 번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풀었던 그 지원금들이 이제 네. 그걸 가지고 썼던 소비가 지금 이제 거의 마지노란 상황까지 갔다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한때 2조 달러가 넘었던 잉여 저축이 연말 정도쯤 되면 이제 과거의 평균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둔화되지 않겠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여전히 데이터가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뭐 다 아시겠지만 메이시스나 노드스톤 같은 백화점 업체들 네. 얘네들이 연말에 실적이 좀 둔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너무 높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6.5%가 빠졌거든요. 네. 여기는 그나마 이제 좀 탄탄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되면서 면세점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사실은 20%씩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 성장률이 한 9%로 한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버티던 이런 명품 소비도 약간 좀 둔화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도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확 늘릴 거냐? 그러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제가 여기 연합인포맥스 나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감산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게 조금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는 사실 기대감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매크로 팀에서도 그 점진적으로는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중국 소비가 확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변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미국도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연준의 매파적인 인사들이 되게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예.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죠. 네. 네. 그래서 디맨드가 강하진 않다. 다만
감산의 역량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는 빠르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바닥은 지나서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예.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재고 감소 사이클 진입했다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산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거의 연초부터 감산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 말부터 이제 감산이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씩 감산 폭이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고는 줄고 있기 때문에 뭐 재고라는 그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요, 생산, 출하 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재고를 추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재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D램의 수요 공급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될 건지 추정을 좀 해보는 건데요. 네. 그 빨간색 부분은 이제 분기별로 나타낸 거고 그 옆에 보면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D램의 재고량, 요거는 이제 D램 메이커들의 재고거든요. 그게 거기 보시면 이제 10억 기가바이트, 네. 1.0 빌리언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10억 기가바이트가 있었는데 네. 그게 2022년부터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죠. 네. 분기별로 보시면 뭐 17, 20, 32, 47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는 60억 기가바이트까지. 네. 그러니까 6배가 증가한 거예요, 재고가. 그러네요. 너무 많았는데 5분기 만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반기부터 조금씩 감소한다. 그래서 51억 기가바이트, 40억 기가바이트 쭉 빠져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내년도 말이 되면 한 20억 기가바이트까지 네. 좀 빠지게 되면 정상 레벨에 이제 거의 진입하지 않겠냐. 6주치 정도면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제가 그 숫자 밑에 재고 네. 주수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3.6. 네, 네. 그래서 4주 이하. 4주 이하. 4주 이하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굉장히 그 건전한 수준까지 좀 떨어지게 되고 D램 가격은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국은 가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 D램의 ASP,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당 그 가격이 1.70달러에서 네. 물론 이제 얼마큼 올라갈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모델링하는 거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년 말이 되면은 1.7달러에 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 네.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연히 기업들의 이제 적자폭이 확 줄어들고 네. 일부는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좀 괜찮은 상황이 될 것 같다. 물론 저희가 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뭐 레벨을 맞추기는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고는 줄고 가격은 조금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다. 물론 디맨드는 안 좋아도 이런 일들이 좀 가능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괜찮아지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 있는데 이제 네. 그 위에 있는 그림 볼까요? 4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웨이퍼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캐파가 있고 그거의 가동률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의 웨이퍼 아웃풋이 이제 쭉쭉쭉쭉 빠지게 되는 게 나오는 거죠.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네. 오히려 지금 감산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재고는 줄기 시작했는데 감산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 아래에 왼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그 재고를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출하를 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죠. 생산은 그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뭐 간단한데요. 결국은 생산보다 출하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하되는 것보다 덜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점진적으로 좀 괜찮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D램의 매출액 시장 규모를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본 겁니다. 예상을 해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거의 1분기가 바닥이었을 것이다. 매출액으로 보면. 이미 지났다. 네. 예, 그리고 이제 2분기도 좀 낮았고 이제 3분기는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YOY 네. 이걸 먼저 보잖아요. 이게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미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내년 말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다른 이상한 변수가 터지지 않으면 네. 설령 디맨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디맨드가 혹시라도 뭔가 좀 플러스가 되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클이 확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채팅창에 멀지 않았다라는 분이신데요. 말씀하시는 거 조심스러운 거 보니 호황은 멀었다 생각이 드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어쨌거나 좋아지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이신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호황은 멀었죠. 호황은 네. 멀었고 호황이라는 거는 디맨드가 확 좋아져야 되는 건데 과거처럼 좋아질 수는 없는 네. 국면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공급단에서 우리가 우리가 뭐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유가도 수요가 안 좋아도 감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서 뭐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반도체의 그 AI는 좋지만 AI 관련된 반도체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맨드가 아주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트레디셔널 서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 효과가 이제 작동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이제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과거에도 보면요, 사실은 디맨드가 훨씬 더 증가율이 높았을 때도 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디맨드를 초과하는 공급이 만들어지면은 결국 가격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버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 말을 호황이 멀었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호황이 멀었지만 그래도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디램 재고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극적으로 감소하면요. 디램 시장이 좋아지면 사실은 주가는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좋았죠. 네, 그동안 네. 더 좋았죠. 특히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순하게 뭐 디램 가격 이거보다도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HBM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HBM이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조금 이어서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코멘트를 잠깐 좀 드리면은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죠. 네.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어요. 저희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뭐가 좋았냐? 일단 제일 눈에 띄게 좋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디스플레이. 네. 그러니까 OLED가 뭐 아무래도 신제품 특히 폴더블 뭐 이런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이 모바일 쪽도 생각보다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적자죠. 엄청난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줄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삼성이 감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단위 원가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산을 하면서 또 일부는 이제 HBM이라는 그 제품이 삼성도 이번에 3분기 때 조금 매출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ASP가 좀 올라가는 게 나오면서 그거를 좀 메이크업을 한 거죠. 메이크업을 네. 하면서 사실 삼성 내부적으로도 이 감산에 따른 고정비 부담 때문에 네. 조금 걱정들이 많았어요. 네,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격이 좀 버텨주면서 좀 플러스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래간만에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괜찮은 실적을 네. 약간 정말 실적 오랜만에 기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죠. 네. 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그 지금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는 HBM과 관련된 노이즈입니다. 지금 디램은 되게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적자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HBM은 이익이 꽤 나요.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뭐 아시겠지만 초반에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먹어가는 회사가 하이닉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된 네. 거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오히려 이제 선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만 산 것 같아요. 뭐 네. 근데 네.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산 거는 있고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삼성이 만약에 HBM을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 이제 이런 싸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 휴가를 좀 쓰고 있었는데 예. 지난주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었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뉴스가 있었나라고 이제 봤더니 모 언론사에서 뭐 결론은 이거죠. 네. 그 삼성의 HBM3가 엔비디아에 퇴짜 맞았다 이제 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저도 뭐 100%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사실 무근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퇴짜를 맞은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에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담당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엔비디아 마케팅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어이없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럼 정상 납품을 일부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정리를 해놨지만 보고서도 네. 제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HBM3도 이미 출하가 진행 중이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그 회사는 아닐 것 같고 이제 네. 뭐 다른 쪽에 물량이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간 것 아니더라도. 네.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좀 물량이 많이 있는 늘어나는 것 물량으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볼륨 슈먼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뭐 예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HBM3E죠. HBM3E라고 하는 이제 그 차세대 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HBM3E도 연내 출하될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에 이제 HBM3E가 들어가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엔사로 네. 알고 있는 그쪽 이제 물량이 될 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뭔가 HBM3와 관련해서 삼성이 그 삼성답지 못한 행보를 보인 거는 맞아요. 그죠? 하이닉스한테 뺏긴 거잖아요. 초기 시장은 그렇죠. 하이닉스가 다 거의 가져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아마 HBM3의 이 납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한 1년 정도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삼성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충격이죠. 예. 네. 충격이고 그런데 HBM3E로 가게 되면은 그 격차가 이제 한 4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네. 하이닉스도 지난 분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연내에 삼성이 스타트를 한다면 물론 이제 물량은 하이닉스가 초반에 많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내년도가 되면은 조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지난 9월 1일 날 삼성이 그 새로운 제품을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DDR5 32기가비트 모노칩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DDR5 32기가비트 칩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아직 못해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걸 만들 때는 그 EUV 레이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공정이 훨씬 첨단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EUV 장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EUV 장비가 레이어가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현재 D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거는 아직은 좀 안 되고 이러는데 네. 그렇게 이거를 모노칩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들이 많아요. 네. 특히 HBM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그 공정 중에 하나가 이제 TSV라고 알려져 있는 이 후공정에서 패키징 할 때 쓰는 네. 그 공정인데 다른 회사들은 그 32기가비트 칩을 만들려면은 기본으로 이제 TSV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삼성은 그걸 할 필요 없이 이제 가기 때문에 네. 그 HBM을 적용시킬 때 네. 그 여유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고객사들의 HBM 물량 요구에 네. 삼성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논란은 많지만 뭐, 네. 뭐 기다 아니다 뭐 여러 논란은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이 현재 그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스펙에 충분히 뭐 제품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삼성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잖아요. 사실 네. HBM과 관련해가지고 그쵸. 전혀 삼성답지 못한 이런 행보를 보였다 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만약에 이제 HBM3E가 진짜 연내에 납품이 됐다. 이제 뭐 이런 아직은 안 됐지만 이게 납품이 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네. 이럴 땐 좀 탄력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이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걱정을 많이 하셨죠, 사실. 우리가 센터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삼성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도 실망을 많이 했고 저도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처음 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서서히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삼성이 좀 실망시켰던 부분도 좀 해소가 되면서 그게 네.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은 이제 주가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잠깐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네. 요 오늘 이제 보고서에 썼던 부분인데 위에 도표 5번을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네. 그리고 그 분기 영업이익의 YOY 그리고 증가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음영으로 칠한 부분 있잖아요. 하늘색 음영으로 칠한 부분이 그 YOY 사이클이 올라가는 개선이 네.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요 지금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4분기까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 앞으로 가보면은 볼까요? 네.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가 0.6조, 2분기가 0.7조, 2.4조, 와. 근데 3.9조가 되고 내년에 이제 6조, 7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YOY 증가율이 퍼센트가 나와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튀니까요. 그렇죠. 기저 효과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를 그 안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스케일이 200%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네. 뚫고 올라가는군요. 네. 뭐 800%, 10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어떨까요? 주가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계 그렇죠.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있다가 방향이 바뀔 때 제일 그렇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HBM3와 관련된 이런 변화 그리고 이 워닝 모멘텀 이 두 가지를 볼 때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 초까지에 주가 상황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주가상으로. 그렇죠. 그 오랫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변화의 계기가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하여튼 연말하고 연초에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그리고 뭐 내년도 연말까지 저는 이익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네. 주가는 뭐 아시잖아요. 보통 뭐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서 상당 부분 시세를 내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고 뭐 다음 페이지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아까 첫 번째 그림은요. 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그 메모리의 이제 YOY 사이클 저희가 이제 YOY 사이클을 좀 중시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은 삼성전자의 PBR입니다. PBR. PBR도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지면 이익이 좋아지니까. ROE가 올라갈 것이고 ROE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PBR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그 PBR 밴드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요. 결국은 이제 바닥이 1.1배였잖아요. 네. 그게 뭐 올해 연초 작년 말 요때 수준이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미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1.3배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물론 이제 과거와 같은 그 밴드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2배 이상 뭐 이렇게 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ROE가 올라가고 사이클이 좋아지는 상황이면 PBR 레벨이 지금보다 올라갈 거다. 그러면 뭐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상당 부분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목표 주가는 얼마신가요? 9만 원이에요. 9만. 9만 원이요. 그래도 1.6배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대충 봐도 중간값, 네. 과거 밸류에이션의 중간값.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그 PBR 밴드라는 게 1.1배에서 2.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ROE 뭐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적자는 내지 않기 때문에 네. BPS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아직은 제가 보면 초기에 있어요. 초기에 있고 뭐 조금 더 올라갈 그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아쉬운 부분, 네. 삼성에 네네. 대해서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요새 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은 네. 그 1등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네. 하고 있고요. 2등은 TSMC였고 원래 3등은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최근에 역전을 당했어요. 그렇죠. 브로드컴이라는 네. 회사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또 밀렸죠. 안타깝죠. 예. 원래는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쭉 계속 밀렸습니다. 밀리고 있죠. 계속. 너무 안타까운데 그 엔비디아랑 뭐 TSMC는 워낙 얘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연역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옛날에 HP라고 휴레패커드. 휴레패커드 네. 한때 이제 PC가 전성기였을 때는 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예. 네. 거기가 이제 최고 잘 나갈 때 네. 그 사업 그 회사 내에 컴퓨터 사업부 말고 반도체 사업부도 있었어요. 반도체 사업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뭐 이런 쪽 신규 산업이죠. 신규 산업들을 만든 사업부가 있었고 네. 이거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얘네들을 모으자 해서 내부에서 약간 그 스핀오프 시킨 그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였죠. 1999년도에 에질런트가 이제 IPO가 됐고요. 99년도가 이제 아시겠지만 IT 버블이 막 생기는 뭐 그런 그쵸. 때였잖아요. 그때 당시 1999년도에 가장 유명한 IPO가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였어요. 가장 큰 규모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얼마큼 좋아질까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IT 버블이 터진 거죠.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적자가 막 나면서 어려워지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에 회사가 팔린 거죠. 네. PF에. 그래서 그 미국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 블랙락이나 이런 데들 모여가지고 아바고라고 이제 사명을 바꿔서 디리스팅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티커가 이제 AVGO로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브로드컴인데 AVGO가 되어 있고 아,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2009년도에 다시 IPO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LSI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규모를 조금 더 키웠죠. 키우고 2016년도에 그 통신 그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을 인수를 했죠. 이때 이제 뭐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라고 네. 이제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 브로드컴은 워낙에 큰 회사였고 그쵸. 아바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여기를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이제 브로드컴으로 바꾼 거죠. 여기까지는 뭐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주가가 올랐는지 그 네. 과정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 M&A입니다. 네. M&A인데 이 회사가 한 M&A들을 보면은 자 브로케이드, 그다음에 CA 테크놀로지스, 시만텍, 그다음에 VM웨어 이런 회사들인데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소프트웨어하고 네트워킹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왜 하려고 하지? 뭐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왜 그 AI의 절대 강자냐 네. 그거를 이제 회사를 설명을 했죠. 젠슨 왕이. 네.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 경쟁력은 뭐 반도체 칩 설계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 네.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을 뭐 다이다이로 비교를 했을 때는 네. AMD보다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수만 개의 GPU를 묶어서 얘네들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엔비디아의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업체들은 개별 칩의 성능은 좋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개를 묶어서 뭐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반면에 엔비디아는 그걸 잘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공지능 특히 병렬 컴퓨팅의 핵심은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라는 네. 거죠. 근데 그거를 브로드컴은 뭔가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네. 이제 개별 경쟁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브로드컴이
뭐 예를 들면 제2의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뭐 중요한 그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네. 이렇게 현재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면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잘 못할까? 네. 그리고 M&A 사실 좀 하라고 시장에서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 또 네. 삼성도 그걸 천명을 했죠. 그렇죠. 근데 아직 뭐 결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물론 이제 삼성에 계신 분들은 워낙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뭐 훌륭한 반도체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컴포넌트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묶어서 네. 인공지능은 거대한 시스템, 뭐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덜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스카운트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삼성의 경영진들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실 건지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삼성이 다시 한번 반도체에 주도권을 쥐고 우리 주주들도 좀 만족을 시킬 건지 그런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SK 하이닉스는 HBM도 삼성보다 먼저 했고 SK 그룹은 지금 통신사도 있는데 SK는 혹시 조금 더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 그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SK텔레콤 내에 네. 사실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페온이라고 하는 그 칩을 만들었고 이제 그걸 따로 분리를 했죠. 그래서 뭐 아직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분 좀 그림들은 이제 그리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SK 그룹도 결국 여러 뭐 소재 회사들도 여러 가지 뭐 M&A를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설계 업체들도 M&A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나의 뭐 거대한 그림으로 묶어내느냐 이제 이게 결국은 SK 그룹과 삼성 그룹의 뭐 중요한 그 뭐 변수가 되겠죠. 네. 네. 누가 위너가 될 건지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저야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 좀 그런가? 근데 대한민국의 기업 대기업 중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이 흐름을 앞서갈 수 있는 그룹이 있느냐 이게 사실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있다면 그래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유리한지가 저는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그 한국 뭐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한 분야는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체를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러려면 사실은 뭐 깊이 한 분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이제 폭넓게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을 좀 그 학습하고 이것들을 묶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쉽지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아니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그룹의 평가, 뭐 해외 평가 같은 걸 보면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어떤 퍼스트 무버로 가는 쪽으로는 아직은 미흡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거기서 이제 막힌 게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도 뭐 빠르게 쫓아와서 네네. 이제 결국은 반도체 전체 뭐 인텔을 제끼고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컴퓨팅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컴퓨팅의 개념이 결국은 1등인 인텔이 뭐 X86 아키텍처를 끌어왔고 거기에 이제 삼성이 쭉 따라 붙으면서 물론 메모리긴 하지만 그를 넘어서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리스크 아키텍처로 바뀌고 그러면서 AI라는 이제 병렬 컴퓨팅 시대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을 한 거죠. 네. 네, 그 새로운 주인공이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면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른 게 결국 엔비디아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삼성이 그럼 거기에 빨리 올라탔어야 되는데 과연 빨리 올라탔느냐? 거기서 약간 이제 퀘스천이 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우리 사실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반도체가
초창기 때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1950년대, 1960년대에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던 제품이 뭐였냐면은 무기였거든요. 아, 무기요? 그래요? 네. 무기, 로켓,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우리 PC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바뀌었고 그게 스마트폰으로 왔고 이제 서버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볼 거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그럼 자동차로 반도체가 이제 커지겠죠, 분명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과연 시장의 어떤 기대에 맞는 어떤 선도적인 그런 변화를 했느냐. 안 하진 않았겠죠. 네네. 하긴 했겠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지금 좀 미흡한 거죠. 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뭐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하만을 인수했을 때 삼성이 그때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 뭐 지금도 제가 펀드맨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많이 하는데 그때 시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만을 통해서 그러면 자동차 디스플레이까지 네네. 다 먹고 또 자동차용 반도체 그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너지는 아직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 센터장님 가져오신 자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네. 이제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ETF 출시도 되고 있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한쪽에서는 에이 뭐 일본 반도체 언제적 얘기인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래도 심상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협이 될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는 그죠. 뭐 건가요? 라피더스와 관련해가지고 네. 저한테도 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뭐를 근데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조금만 이제 먼저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작년 11월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준비는 했었지만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일본의 8개 회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8개 회사랑 일본 정부가 합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2나노의 네. 파운드리를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도 여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냐 뭐 이랬는데 이제 얘기는 올해 5월 달에 그것도 얼마 안 된 얘기죠. IBM과 협력해서 IBM의 기술입니다. IBM의 그 2나노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2027년도부터 2나노를 하겠다. 근데 지금 사실 2나노를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IBM은 할 수 있어요? 기술은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이 가지고 있는 요 2나노 기술이 일종의 이제 삼성전자의 그 GAA 요거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네. 뭐 그런 걸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뭐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그러니까 R&D도 물론 중요하지만 R&D를 어떻게 엔지니어링으로 현실화해서 양산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렇죠. 중요한 건데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공장은 이제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 네. 치토세라는 곳에 짓는데 거기다 왜 짓냐 왜 네. 히로시마 뭐 일본에 다른 데 이제 많은데 왜 네네. 거기다 짓냐 거기가 지진이 잘 안 난대요 일본에서. 아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다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지금 과거에도 일본이 정부 주도하에 이제 반도체 그 플래닝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는 엘피다, 르네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엘피다는 망했고 르네사스도 그 과거에 그 이제 르네사스도 결국은 NEC, 히타치, 미쓰비시가 만든 비메모리 사업부인데 그 각각의 그 회사들의 매출액을 더한 것보다 지금 더 쪼그라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뭘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그 소련도 옛날에 그렇죠. 정부 주도하에서 이제 반도체 사업을 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의 이제 반도체 차이가 난 거는 이제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그 민간 사업 중심으로 이게 흘러간 거예요. 네. 근데 소련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인공위성을 먼저 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국보다 앞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반도체를
정부 주도 하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예, 이거는 예. 사실 밑바닥부터 그냥 다 해봐야지 이걸 아는 거죠. 이제 네. 실전이란 말씀이시죠, 정말.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맨 위에 무슨 뭐 이런 과학기술부 장관이 반도체 뭐 이나노 반도체를 언제까지 만들어 이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아니죠. 네네. 밑에서부터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경쟁력 차이로 벌어진 것이고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1차 굴기가 있었어요. 네. 모택동 시절에. 아, 네. 그렇군요. 그때 이미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를 준비를 했었죠. 네. 근데 결과는 폭망이었죠. 결과는 폭망이었고 2차 반도체 굴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간 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쫓아오다가 미국이 블록을 치니까 이제 좀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은 지금 사실 급하죠. 그 일본의 그 과거의 반도체 영광이 지금 다 사라진 상황에서 네. 네. 뭐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고 싶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주도하에 뭔가 좀 이제 계획은 내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뭐 네. 인하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라피더스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혹시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좀 악영향이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시장 우려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게 제목부터가 실패자들의 연합이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정원해 오셨는데 어쨌든 이쪽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름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걸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전략은 이제 당연히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요거를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뭐 도요타도 들어간 부분도 뭐 그럴 것이고 덴소나 뭐 이런 데들도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사스가 이제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르네사스가 칩을 설계를 하고 라피더스가 그걸 만들어주는 뭐 이런 생태계를 꿈꾸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기적으로 뭐 2, 3년 내에 삼성전자에 위협이 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음 단계의 또 중요한 반도체 한 축을 또 삼성전자가 놓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너무 과한 우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이 좀 급한 거는 네. AI예요. AI 쪽에서 어떻게 익스포저를 확 늘려 나가느냐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2027년이면 삼성은 이제 이나노보다 밑에 있는 기술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져갈 거고. 근데 이거가 제가 2027년도에 이나노를 라피더스가 잘할 것이냐. 그거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부분도 삼성도 계속 뭐 준비를 해서 제가 볼 때 포지셔닝은 좋거든요, 삼성이. 그러면은 양쪽 다 좀 그 먹어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것도 전략이고 실제 상황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반도체에 대해서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미국 중심의 그 반도체 생태계를 지금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이 원하는 그러면 한국은 그냥 너네 메모리만 잘해라 이렇게 네. 생각할 텐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죠. 네, 메모리는 우리는 계속 우리 그 자리니까 계속 우리 차지할 거고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파운드리도 우리 좀 뺏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TSMC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우리는 파운드리 절대 안 놓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야씨 우리도 옛날에 반도체로 미국을 제꼈던 나라야 이제 이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G4와 관련돼서 이게 네. 과연 잘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디가 주도권을 잡을지는 결국은 실력이 말해줄 거예요. 실력이 네. 말해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삼성이 좀 옛날같이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그 많이 오르는 동안에 반도체 후공정이나 뭐 장비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삼성전자를 좋게 보시니까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9만 원 좀 심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 계셔서요. 있죠. 예,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은 뭐 당연히 그 밸류체인에 있는 네. 좀 똘똘한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저희들이 좋게 봤던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오르는데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인공지능 칩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되게 그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술, 테크놀로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복합 칩을 한 번에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뭐 CPU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CPU에 로직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캐시 메모리가 이제 들어가고 이걸 한 번에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공정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걸 쪼개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네. 쪼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칩을 그래서 작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사실은 수율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단일 칩만 계속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 설계라든지 그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칩이 지금 네. 칩 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잘게 쪼개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메모리만 따로 만들고 CPU만 따로 만든 다음에 그걸 지금은 이 소잉을 해서 잘라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이걸 붙이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즉 이종 접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그런 이종 접합 칩들을 어떻게 잘 붙이느냐. 네. 저는 이제 바느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누가 이제 바느질을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좋은 질문 하셨지만 그건 어떻게 패키징을 하느냐.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후공정의 가치가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이미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예언했던 거예요. 예언이요? 이게 이제 고든 무어죠. 네. 그러니까 고든 무어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무어의 법칙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네. 작아지는 뭐 이런 그쵸.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고든 무어가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 나중에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근데 와. 지금 그게 핫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패키징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한미 반도체 네. 지금 뭐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죠. 네. 저희도 뭐 되게 현기증 날 정도로 지금 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삼성이랑 TSMC의 격차가 벌어졌던 것도 몇 년 전에 이제 패키징 기술에 있어서 TSMC가 추구했던 그 팬아웃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 팬아웃을 했을 때 왜 그거를 굳이 밖으로 넓혀가지고 이걸 패키징을 할까? 네. 근데 결국은 그게 헤테로 인티그레이션과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칩들을 하려면 이 밑에 다이는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 다이들을 올려놓고 얘네들 패키지를 서로 붙이려면 좀 더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 HBM에서도 그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칩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거기에서 하이닉스가 더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좋은 소재를 개발을 했었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세 공정도 미세 공정이고 뭐 설계도 설계지만 계속해서 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된 장비, 부품, 업체들 계속해서 좀 주가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는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뭐 선점하는 게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패키징도 방식 자체가 크게 안 바뀌고 이미 가 있는 애들이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 새로운 방식이 또 나타나서 엎을 수 새로운 있는 방식이 나올 건가요?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HBM3는 아니고 HBM4로 갔을 때 네. 이제 어떻게 붙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미 이제 뭐 저 관련된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칩을 붙이는 게 뭐 플립칩에 어떤 뭐 필름 방식으로 붙이느냐 아니면 그 언더필 방식으로 붙이느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 범프를 안 쓰는 그 직접 붙이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카퍼 투 카퍼 접합 또는 네. 뭐
카파 투 카파 또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플리스 뭐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뭐 다이렉트 본딩 이렇게 얘기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본딩 기법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되게 주가가 강하죠.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HBM3에서는 그 TSV 그 연결 이 통로가 1024개가 붙어 있거든요. 아, 네. 그 1024 차선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당분간은 이제 그게 뭐 되겠지만 이제 제가 뭐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10만 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밀하게 이제 네.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업체들하고 학계 얘기는 좀 달라요. 제가 네. 보니까 산업계랑 학계 얘기는 좀 다른데 학계에서는 이게 1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붙이려면은 10만 개의 그 이 TSV 홀들을 다 연결을 하려면은 범프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또는 카퍼 투 카퍼 이 방식으로 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본딩과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 네. 그렇군요. 아직도 공부하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아, 예. 업체들이 R&D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공부를 하면 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뭐 많이 올랐다. 올랐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사실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뭐 한 건가요? 아니 저는 1024차선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네. 때만 해도 정말 놀랐었는데 이게 10만 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네, 정말 놀랍네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얘기와 학계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우리가 네네. HBM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 그 채널이 많아지면서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 못 하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수요 상황은 그 좋지 않더라도 이제 감산과 같은 그런 공급 조절을 통해서 3분기 실적 이후에는 어떤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